안녕하세요. 보드카 처먹은 역사왕의 보청왕입니다. 한국군이 도입할 뻔한 무기 시리즈가 드디어 마지막 편에 도착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마지막 편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SU-35UB입니다. 소련은 1980년대에 SU-27 시리즈라는 굉장히 걸출한 제공 우세 전투기 시리즈를 개발해서 배치시켰습니다. 항속거리도 굉장히 길었죠. 그러나 이 전투기에는 단점이 많았습니다. 레이더가 대형이라서 탐지거리는 좋았는데 동시 요격 능력도 없었고요. 레이더가 포착한 정보들을 갖다가 트랙화시켜가지고 조종사한테 시연시켜주는 이 데이터 처리 장비들이 별로 안 좋았어요. 프로세서라고 하죠 보통. 그래서 대형 레이더인데도 불구하고 막상 기능들을 써보면은 뭔가 하나 나사 빠진 듯한 기능들을 보여줬었습니다. 왜냐면은 당연하지만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민간에서 반도체 장비의 수요가 생기면은 이 수요에 맞춰가지고 반도체 장비의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반도체 산업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게 당연하지만 공산주의 계획 경제에서는 민간에서 대규모로 반도체 수요가 생길 일 자체가 계획 경제에 포함되기가 힘들다 보니까 반도체 산업이 못 큰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SU-27이 가지고 있는 레이더의 전투적합 판정이 1991년에 됐으니까 그 전까지의 레이더 운영이 어땠을지는 뭐 말 안 해도 비디오죠. 수호의사도 이 문제를 알고 있어가지고 레이더를 대대적으로 개량하고 프로세서도 새 거로 바꾼, 그리고 비행 안정성과 기동성을 증대시키고 추력도 증가시킨 개량형 전투기를 개발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SU-27M형입니다. 카나드를 장비해가지고 최대 기동 한계치는 중력과 속도 기준 10G까지 순식간에 늘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120도에 달하는 엄청난 각도를 갖다가 순간 선회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지게 되었죠. 레이더 역시 수동전자주사식 레이더인 바르스 레이더가 장착되어가지고 15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었고 그중 6개의 표적과 동시 교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상 매핑이나 대함 탐지도 가능해서 공대함 임무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었고 또 지상 공격 임무도 원활하게 가능해가지고 전폭기로서도 활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이제 드디어 제대로 된 4세대 멀티롤 전투기로서 진화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1991년 소련은 오랜 지병 끝에 붕괴하고 말았습니다. 신생 러시아는 돈이 없는 관계로 이 SU-27M형을 대량으로 사줄 수가 없었어요. 뭐 소량 도입하긴 했는데 꼴랑 3대 도입했습니다. 의미가 없죠. 따라서 수호의사는 SU-27M형을 갖다가 해외에 팔아먹어야 됐었어요. 그래서 마치 새로 출시된 전투기처럼 보이려고 SU-35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출시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중국이랑 인도가 대량으로 SU-27 시리즈를 갖다가 사줘가지고 수호의사는 경영난에서 어느 정도 탈피가 될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기존에 SU-27을 갖다가 운영하던 나라들한테 조종사가 2명이 탑승하는 복좌기를 만들어서 전환훈련용 내지는 전폭기로 어필하면 많이 팔릴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나왔던 전투기가 바로 SU-35UB형이었습니다. 때마침 한국은 대형 하이급 전폭기 40대를 도입하는 FX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FX 사업 전에는 한국이 불곰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많은 러시아제 무기들을 사준 적이 있죠. 그래서 한국에 러시아제 전투기가 판매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한국 측에서 먼저 러시아제 전투기인 미그-29의 도입을 타전했던 적이 있고요. 물론 소량이지만 말이지. 자세한 것은 한국이 도입할 뻔한 무기 10가지 2편을 보고 오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게다가 호재가 하나 있다면 바로 서울 에어쇼였습니다. 서울 에어쇼에 수호의사에서 이 SU-35에다가 추력 편향 노즐을 장착한 초고기동성을 가지게 개조한 실험기를 갖다가 에어쇼용으로 투입을 시켰었는데요. 이때 한국인들은 멀쩡히 날다가 마치 공중에서 멈춰있듯이 기동하는 코브라 기동을 펼치는 이 실험기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SU-35가 잘생기긴 잘생겼거든. 이때부터 밀덕계의 럭봉들이 대량으로 양산이 되었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이 서울 에어쇼는 이 수호의 전투기라는 물건을 한국인들한테 확실하게 각인시켜준 데뷔 무대였습니다. 그래서 수호의사는 한국의 FX 사업에 당당하게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이때 한국이 대형 전폭기를 원했다 보니까 조종사 2명이 탑승해가지고 좀 더 원활한 지상 타격을 할 수 있는 SU-35UB형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수호의사가 전신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운영되는 수호의 설계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장사를 할 줄 몰라. 당시 수호의사는 한국 측에 40대 값에 60대를 넘겨준다고 저렴한 가격을 어필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뭐 한국 측이 원하던 대규모의 절충교역, 기술 이전 이런 것들은 전혀 제안하지 못했어요. 게다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미제 후속군수 지원 체계랑 전혀 다른 러시아의 후속군수 지원 체계를 별도로 구축해야 된다는 부담감까지 엄청났죠. 안 그래도 러시아가 프린트는 싸게 팔고 잉크는 비싸게 팔듯이 부품이나 소모품류에 바가지를 씌워가지고 파는 거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는데 게다가 그 부품이랑 소모품류들 발주 넣으면은 세워라 내워라 였거든요. 이는 불곰 사업편 영상을 보고 오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게다가 럭봉밀럭들이 기대했던 것은 이 수호의 전투기의 엄청난 기동성이었는데요. 당시 한국에 제한된 모델은 추력 편향 노즐이 없는 모델이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자 럭봉밀럭들마저 실망하게 되었죠.
정밀 지상 타격 능력도 전문적인 타겟팅 포드까지 장비하고 여러 가지의 스마트 병장을 갖춘 F-15K에 비해서 굉장히 밀리는 편이었고요. 결국 수호에서는 FX 사업에 희망이 없다고 판단하고 사업 진행 도중에 입찰을 포기하면서 SU-35UB가 한국에 도입된 일은 없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PC-9 전선 통제기입니다. 전선 통제기란 최전선 상공을 비행하면서 적의 이동을 감시하는 정찰기 겸 아군의 화력 지원 요청을 받아가지고 공군이나 포병의 화력을 갖다가 유도해주는 그런 물건이었죠. 한국군은 좀 더 채공 시간이 길고 또 추력도 좀 세가지고 유사시에 이거를 갖다가 로켓을 달고 경공격 임무도 수행해줄 수 있는 그런 기종을 원했었는데요. 따라서 스위스의 필라투스사에 PC-9 도입을 타전했습니다. 1000마력짜리 엔진을 가지고 있고 최고속도 시속 600km라 가지고 훈련기로서도 사용이 가능한 물건이었고요. 무장 장착량도 1톤이나 되어가지고 폭탄이나 로켓을 달고 게릴라들을 소탕하는 코인 임무까지도 가능한 기종이었죠. 사출 자석도 가지고 있어가지고 만약에 조종사가 작전을 뛰다가 격추당한다고 하더라도 생존성이 굉장히 뛰어났고요. 그러나 스위스 정부는 자신들이 영세 중립국이라 가지고 한국 같은 분쟁 국가에는 무기를 팔 수 없다고 거절하면서 도입이 무산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국군이 GDF-001 35mm 대공포를 사올 때랑 똑같이 제3국을 거쳐가지고 택가리 한번 하면은 도입을 해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군에 잘 안 알려진 무기체계 10가지 3편을 보고 오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시간과 비용을 추가적으로 들여가지고 사올 만큼 PC-9이 엄청 대단한 물건은 아니었으니까 포기되었죠. 대신 한국군은 기존에 프로펠러 훈련기이던 KT-1 이게 550마력짜리 엔진을 달고 있거든요. 이걸 갖다가 카이에 의뢰해가지고 950마력짜리 엔진을 달아가지고 체급을 키워서 KA-1으로서 도입하는 것으로 아쉽지만 만족을 해야 됐었습니다. 세 번째, 대한식 소총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패망하고 한국은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일본제 무기를 생산하던 인천의 조병창을 담당하고 있던 최병덕 총감은 이 조병창에 있는 설비들이 차후에 국산 무기 개발에 기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애지중지 관리하면서 인수했죠. 물론 이 장비들은 미군정에서 다 때려 부수긴 했는데 어쨌든 이때부터 군대의 기본인 제식소총의 개발이 시도가 되어졌습니다. 한국이 이제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M1 게런드 소총을 갖다가 우르르 공여받게 되면서 이 M1 게런드 소총이 사용하는 3006 스프링필드 탄과 호환이 되는 국산 제식 소총을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대한식 소총입니다. 일본제 아리사카 소총을 갖다가 3006 스프링필드 탄에 맞게끔 개량한 물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게런드 소총에서 사용하는 8발들이 클립탄을 갖다가 장전을 해가지고 쏘는 방식이었고요. 다만 게런드는 반자동 소총이잖아요. 근데 아리사카는 볼트 액션입니다. 이미 여기서부터 게런드 소총을 갖다가 개약시켰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설계였죠. 거기다가 게런드 소총은 탄을 다 쏘면은 클립이 팅 하고 튕겨져 나오죠. 하지만 아리사카는 볼트 액션식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런 가스압으로 튕겨낼 수 있는 그런 설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별도로 불편하게 버튼을 눌러가지고 클립을 빼내야 됐었죠. 이 대한식 소총은 제식으로 채택된 일 없이 박물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미라주 F1 전투기입니다. 1970년대까지 다소사는 미라주 3와 5 전투기를 갖다가 히트시키면서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근데 미라주 3 같은 경우에는 중거리 공대공 능력이 있지만 그게 팬텀기 정도로 완벽한 수준은 아니었고요. 미라주 5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굉장히 독특한 요구로 인해서 레이더가 빠진 채 출시된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중거리 공대공 능력을 탑재시킨과 동시에 지상 타격이나 대함 타격에도 원활하게 써먹을 전투기를 갖다가 다소사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시작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미라주 F1 전투기입니다. 최대 이륙 중량은 16톤대로 기존의 미라주 3에 비해서 힘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최고 속도는 여전히 마하 2를 자랑했습니다. 여기서는 유도폭탄까지도 운영이 가능했죠.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미라주 3 2형이 쓰고 있던 시라노 레이더를 갖다가 개량한 시라노 4 레이더가 들어갔는데요. 탐지거리도 기존보다 늘어났고 수페르 530F 미사일을 사용한 게 가능했죠. 사거리 25km짜리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데 레이더가 유도를 해주는 방식이고요. 최고 속도는 마하 4.5에 달해가지고 적이 대응할 시간 자체를 줄여버린 물건입니다. 이 미라주 F1 전투기와 수페르 530F 미사일 조합으로 나중에 이란 이라크 전쟁 때 이라크군이 이란군이 보유하고 있던 F-14 알리캣 전투기도 격추를 했을 정도로 상당히 쓸만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제 전투기만큼은 아니지만 비상용 활주로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하게끔 단거리 이착륙 능력도 어느 정도 부여가 되었고요. 근데 이 미라주 F1 전투기는 미라주 3나 5에 비해서 좀 신통치 않은 판매를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다소사가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때 한국에서 이 미라주 F1을 대량 도입하겠다고 요청이 왔죠. 1970년대부터 한국은 F-16 도입을 원했지만 미국은 한국의 인권 상황과 핵 개발을 문제 삼아가지고 다운그레이드형인 F-16 79형을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F-16 도입은 잠정 중단하고 나서 다른 전투기를 구매하기로 했는데요.
이때 물망에 올랐던 것이 바로 미라주 F1 전투기였죠. 엥? 아니 그러면은 박정희 정부는 크피르도 도입하고 비겐도 도입하고 미라주 F1도 도입하려고 했었다고요? 라고 하실 분들이 많은데요. 일본의 농간으로 인해서 미국이 한국에 하푼 대함 미사일을 판매하지 않자 한국이 프랑스에 웃돈 주고 액조세 대함 미사일을 사온 일이 있었죠. 이때 이후로 처음으로 양국의 방산 협력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당히 성공적이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미국이 F-16 안 판다고 하니까 프랑스에 접촉해서 아예 미라주 F1을 사오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일단 이스라엘제 크피르 전투기랑은 달리 중거리 공대공 능력도 있으니까 비겐은 하이급, 크피르는 로우급으로 쓸 때 미라주 F1은 그냥 미들급 정도로 쓰면 되겠다라는 판단이 섰던 것이죠. 그러나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하면서 이 미라주 F1이 한국에 들어온 일은 없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F-16 7구 전투기입니다. 한국이 크피르나 비겐, 미라주 F1을 도입하려고 시도하게끔 만든 원흉인 전투기죠. 원래 F-16은 23,000파운드의 추력을 제공하는 F-100 터보팬 엔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미국이 생각하기에 이 최신형 대출력의 터보팬 엔진이 2등 동맹 국가로 들어갔다가는 문제가 생길 걸로 봤어요. 그래서 기존의 F-4 팬텀 기어 사용하고 있던 J-79 엔진을 갖다가 F-16에 끼워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F-16 7구 전투기입니다. 그러나 J-79 엔진 같은 경우에 터보제트 엔진이라 가지고 터보팬 엔진인 F-100 엔진보다 연비가 구렸죠. 여기서부터 이미 항속거리 칼 맞고, J-79 엔진은 최신형인 F-100 터보팬 엔진에 비해서 추력이 무려 6,000파운드나 뒤지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럼 뭐 폭장량, 비행 성능 다 칼 맞는 거였죠. 게다가 F-16 같은 경우에는 단발단자 전투기 치고는 무게가 그래도 좀 나가는 편이라 가지고 이 J-79 엔진이 충분한 추력을 제공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걸 갖다가 한국한테 제안했으니 한국이 사겠냐고. 한국이 도입을 거절하니까 대만 같은 다른 나라들한테도 좀 세이즈를 해봤는데요. 역시 다른 나라들도 한국이랑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그나마 많이 팔릴 뻔한 게 중국이었어요. 당시 미국은 소련을 견제하려고 중국이랑 친하게 지냈는데 중국에서는 기술 수준이 미그 21에서 멈춰 있다 보니까 좀 제대로 된 전투기를 도입하려고 했는데 이때 미국이 F-16 7구를 제안했던 것이죠. 근데 중국에서도 이 F-16의 J-79 엔진은 좀 아니라고 판단해가지고 그래도 2만 파운드대 추력은 제공하는 PW1120 엔진이라도 달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거 라비 전투기에서 사용된 그 물건이에요. 여기에 80년대 내내 중국이랑 미국이랑 이 문제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누다가 1989년에 중국이 천안문에서 인민들을 탱크로 깔아뭉개면서 결국 F-16 7구의 도입은 날아가게 되었죠. 여섯 번째는 메티스 M1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한국군은 불곰 사업으로 메티스 M 대전차 미사일을 도입했는데요. 경대전차 미사일이라 가지고 굉장히 가벼워서 한국의 산악 지형에서 쓰기에 굉장히 좋았고 관통력도 850mm나 나와준 데다가 텐덤 탄도까지 장비한 완전 똥파워 미사일이라 가지고 한국군이 나름 만족을 했어요. 그래서 2차 불곰 사업 때도 1만 발 이상 도입해서 거의 한국군의 제식 경대전차 미사일로 사용을 하고 있었죠. 뭐 사거리도 1.5km로 원래 이 포지션에서 쓰던 106mm 무반동 총보다는 길었고 위력도 좋으니까 나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러시아는 메티스 M형의 개량형인 메티스 M1을 갖다가 한국군에 추가적으로 제안했습니다. 이 메티스 M1 같은 경우에는 관통력을 950mm로 늘리고 사거리도 2km로 증가시킨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군은 도입을 거절했어요. 왜냐면은 메티스 M이나 메티스 M1이나 똑같이 사수가 방위 조절기랑 사각 조절기 일일이 돌려가면서 조준점을 적전차로 유지를 해줘야만 명중이 가능한 시선 지령 유도 방식이라는 건 매한가지였습니다. 근데 당시 한국은 제블린 미사일처럼 열형상식으로 적전차를 낙원해주기만 하면은 지가 알아서 날아가지고 때려맞고 심지어 전차의 가장 취약한 상부 장갑까지 때릴 수 있는 타버텍 능력을 가진 현공대전차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메티스 M 미사일 편 영상을 보고 오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일곱 번째, 스코르펜급 잠수함입니다. 냉전기에 프랑스는 핵잠수함을 개발해가지고 저샤니에 사용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프랑스는 재래식 잠수함의 가치도 인정해가지고 재래식 잠수함도 꾸준히 개발해가지고 사용했습니다. 왜냐면은 핵잠수함은 빠르고 자막 능력이 무제한이긴 하지만 시끄럽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이때 프랑스가 독일이 209급을 갖다 출시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수출형으로 개발이 된 건데요. 1차 세계대전 때부터 재래식 잠수함 쪽에서는 도 같은 나라였던 독일은 전 세계의 이 209급을 갖다가 히트시키고에 말았습니다. 여기에 질투가 난 프랑스가 스페인이랑 협력해가지고 개발한 재래식 잠수함이 바로 스코르펜급 잠수함입니다. 체급은 1500톤급이라 가지고 독일의 209급보다는 좀 크다는 장점이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ATP형 어뢰 발사관을 갖다 장비했다는 것이 큰 장점이었죠. 이게 뭐냐면은 기존의 어뢰 발사관은 스위마웃이라는 방식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스위마웃 방식은 어뢰 발사관에 미리 물을 채워가지고 어뢰를 쑥 하고 스무스하게 내보내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면은 대한미사일 같은 거 쏠 때는 별도의 캡슐에 담아가지고 발진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수면 위로 올라가서 캡슐이 열리고 대한미사일이 발진되는 식인데 스위마웃 방식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추진수단이 있는 캡슐이어야만 발진이 가능하다 보니까 캡슐에 추가적으로 추진수단을 갖다가 달아줘야 됐었다는 부담이 있었거든요. 반대로 이걸 쏠 수 있는 압축 공기식 같은 경우에는 자체 추진이 불가능한 캡슐도 뽕 내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다만 이게 압축 공기를 수중에서 빡 쏘다 보니까 소음이 컸습니다. 그리고 깊은 수심에서는 수압 때문에 이 압축 공기식을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온 게 ATP형입니다. 별도의 터빈을 가지고 압축수로 발진을 시키는 거다 보니까 조용하면서 동시에 자체 추진 능력이 없는 캡슐도 무난히 사출이 가능했죠. 다만 이 경우에는 별도의 터빈을 장비해야 되기 때문에 잠수함의 크기가 커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209급에 비해서 체급이 좀 더 컸던 것이고요. 스코르펜급 잠수함은 한국이 드디어 첫 번째 제대로 된 재래식 잠수함을 도입하려고 했었던 장보고 원급 사업에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이때 209급이랑 경쟁을 하게 되었죠. 스코르펜급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209급보다 기술적으로 우수한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채택이 될 걸로 여겨졌는데요. 문제는 독일이 209급을 채택하면은 기술 이전도 해주고 면허 생산도 허가해주고 심지어 209급을 한국이 자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외국에 팔아도 된다고 판권까지 나눠줬어요. 이러한 파격적인 행보 덕분에 결국 209급이 채택되었고 스코르펜급 잠수함은 도입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G550 CAEW 조기 경보기입니다. 이스라엘 공군은 예로부터 조기 경보기 도입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미 해군이 항공모함에서 함상 조기 경보기로 쓰던 E2를 도입해서 써봤는데요. 이 UHF 대형 레이더가 잔잔한 바다 위나 평평한 사막에서는 효과가 좋았지만 산악지역이나 계곡지형에서는 도저히 뭐가 땅이고 뭐가 표적인지 구분조차 할 수 없는 찐빠였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군이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대로 된 대형 조기 경보기인 E3를 사오기에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돈이 많은 나라는 아니거든. 그래서 자체적으로 좀 소형의 조기 경보기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1993년에 나온 것이 바로 G550 CAEW였죠. 민간 제트기를 생산하는 걸프스트림사의 G550 비즈니스 제트기를 갖다가 들여와가지고 IAI에서 자국산 팔콘 조기 경보기 레이더 시스템을 갖다가 이식해가지고 사용하는 물건이었는데요. A사 레이더라서 별도로 구동부가 필요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릴 필요도 없었고 내부에 탑재된 송수신 모듈들이 빔을 자체적인 각도와 주파수로 쏴가지고 탐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A사 레이더 패널을 4면으로 배치한 형태였죠. 게다가 S밴드 패널 2개와 L밴드 패널 2개로 나뉘는 듀얼밴드 시스템이라 가지고 중장거리에 있는 다양한 표적도 원활하게 탐지와 추적이 가능했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탄도탄 탐지와 추적 기능까지 갖추었죠. 1990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면서 걸프전이 터졌습니다. 이라크는 쿠웨이트에서 철군하라는 전 세계의 요구를 무시하고 쿠웨이트에서 계속 군정을 이어나갔는데요. 이에 미국이 총대 메고 연합군 70만 명을 모아가지고 쿠웨이트 해방을 목적으로 1991년부터 사막의 폭풍 작전을 실시했죠. 이때 이라크군은 개같이 두들겨 맞고 나서 괴멸 상태에 직면했는데요. 이라크의 후세인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수많은 스커드 미사일을 쏴버렸습니다. 왜 후세인이 이스라엘을 스커드로 두들겼을까요? 당시 연합군에는 이라크가 아랍 세계 전부를 집어삼킬 것이라는 공포감에 빠진 아랍 국가들도 많이 참전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라크는 쿠웨이트에 이어서 사우디까지 침공하려고 했었고요.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이 스커드 맞고 빡쳐가지고 연합군에 참전을 하면은 이 아랍 세계에서 이라크보다 싫어하는 게 이스라엘이었으니까 당연히 아랍 세계가 연합군에서 이탈을 할 것이고 그러면 미군도 아랍 세계가 지원해준 지상기지들을 쓰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분노해가지고 참전을 결의했습니다만 미국이 막았었습니다. 왜냐하면 후세인의 의도가 그대로 맞아떨어질 게 뻔했기 때문이죠. 전쟁이 끝나자 이스라엘은 어디선가 날아올지 모르는 탄도탄의 공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미사일 방어 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팔콘 레이더 시스템에도 급하게 탄도탄 탐지와 추적 임무가 가능하게끔 요구사항이 적용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뛰어난 G550 CAEW는 한국이 조기 경보기를 도입하려던 EX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보잉은 2737을 갖다가 한국에 제시한 상황이었죠. 탐지 거리는 둘 다 엇비슷했습니다. 둘 다 전자주사식 레이더를 사용한다는 공통점도 있었고요. 다만 2737이 B737을 사용하다 보니까 좀 더 많은 관제사들이 탑승해가지고 더 원활한 관제 임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죠. 반대로 G550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채공 시간이 길고 상승력도 훨씬 좋아가지고 2737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최적 운영 고도에 도달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레이더로 더 먼 곳을 보려면 당연히 더 높이 올라가야만 잘 보이는 법이니까요. 수평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구평평이들만 이해하지 못하는 개념이지. 그리고 2737은 탄도탄의 탐지는 가능하지만 추적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었고요. 지상표적 탐지에는 G50 쪽이 훨씬 더 우위였죠. 그러나 한국군은 2737을 채택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긴 한데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몇 년 전에 도입했었던 백두 금강 정찰기 때문이었습니다. 소형 비즈니스 제트기였거든요. 근데 이 쪼매난 기종에다가 무거운 정찰 장비를 달다 보니까 채공 시간, 항속거리, 비행성능 다 칼맞았어요. 그리고 쪼매난 기체다 보니까 제대로 된 전자장비를 넣어주기가 어려워가지고 정찰 성능도 그렇게 뛰어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당시 한국공군에서는 비즈니스 제트기 혐오 풍조까지 돌 정도였습니다. 이러니까 당연히 G550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9번째, Su-57 전투기입니다. 러시아는 1990년대에 심각한 경제난을 겪으면서 미국에게 전투기 기술이 뒤처져 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죠. 그래서 수호의사를 필두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Su-57 전투기입니다. 최대 이륙 중량은 35톤급으로 F-22보다는 조금 힘이 딸리긴 한데 마하 2로 전투기를 추진시켜주기에는 충분한 추력이었고요. 그리고 내부 모장창도 F-22보다는 커가지고 좀 더 다양하고 거대한 모장을 많이 달고 다닐 수도 있었고요. 기동성도 F-22에 비해서 결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스텔스 설계는 기본이고 온몸을 에이사 레이더로 두르는 특이한 설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대역의 레이더를 갖다가 사방에 발라놔가지고 적의 스텔스기를 탐지하는 원리인데요. 여기다가 적외선 탐지 추적 시스템인 이리스트까지도 코 부분에 달고 있어서 카운터 스텔스 능력도 러시아 주장으로는 괜찮습니다. 근데 정작 러시아가 이 전투기를 개발하려고 보니까 가장 큰 문제인 돈 문제에 발목이 잡혀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이거 예약 판매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마침 한국이 스텔스 전투기를 원하는 FX 3차 사업을 시작하자 여기에 도전장을 내밀어봤죠. 이때 럽봉 밀덕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으면서 장안의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그러나 아까 다루었던 Su-35UB랑 똑같은 이유로 인해서 러시아는 사업 참여를 포기했습니다. 어차피 한국 측에서 러시아제 후속 군수 지원 체계를 갖다가 대량으로 갖추고 러시아제 무장을 대량으로 도입하는 리스크는 감수하지 않으려고 했을 게 뻔했기 때문이죠. 대신 러시아는 KF-21을 개발하는 KFX 사업에 파트너사로서 참여를 희망했습니다. 어쨌든 공동개발 사업이니까 Su-57 개발에 한국을 쩐주 포지션으로 데려와가지고 앉혀놓고 나중에 공동개발 타이틀 하나만 쥐어주면 충분히 개이득이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아무래도 미국제 전투기에 익숙한 한국이다 보니까 파트너사로 전통적으로 기술을 받아오던 로키드 마틴이 훨씬 더 신뢰할 만하고 또 로키드 마틴도 스텔스기 개발을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파트너십으로 로키드 마틴사가 정해지면서 Su-57이 한국에 들어올 일은 없게 되었죠. 결과적으로는 잘된 일입니다. 왜냐면은 개발에 참여해가지고 반도체를 갖다가 공급을 해줬다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는 삼성이나 하이닉스도 서방의 제재 대상에 올랐을 것이고 제재를 받던지 한국형 전투기를 포기하든지 둘 중 하나였으니까 둘 다 끔찍한 시나리오죠. 10번째, 카모프 52 공격 헬기입니다. 소련은 1980년대 말에 카모프 50이라는 아주 걸출한 공격 헬기를 조용히 개발했습니다. 카모프사 특유의 이중반전 로터를 장비해가지고 힘이 굉장히 좋았고요. 이전에 MI-14 하인드 공격 헬기랑 달리 악천후시의 작전 능력도 훨씬 더 좋아졌죠. 최대 이륙 중량은 10톤급으로 당시에 미국제 아파치 공격 헬기랑 동급의 헬기였습니다. 기동성도 엄청나가지고 안정적인 호버링 비행에 개처럼 옆으로 기어가는 비행도 가능했고요. 산 뒤에서 튀어올라서 기술을 아래쪽으로 내려보면서 쭉 전진하면서 산사면에 있는 적들한테 로켓 세례를 퍼부을 정도로 뛰어난 기동 능력을 발휘했죠. 전자장비도 슈크발이라는 굉장히 뛰어난 사격 통제 장비가 장착되었습니다. 이 물건은 비키르 대전차 미사일과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그런 사격 통제 장비인데요. 전방에 고정된 전자광학 센서가 적 표적을 갖다가 지정하면은 헬기가 자동으로 표적 방향을 향하게끔 자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주면서 대전차 미사일을 유도해주는 그런 사격 통제 장비였죠. 동시에 두 발의 대전차 미사일을 유도해주는 것도 가능했고요. 자세한 사항은 비키르 미사일 편 영상을 보고 오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게다가 사출 좌석이 장비된 헬기라 가지고 생존성이 엄청 뛰어났죠. 근데 헬기면은 사출 좌석 이렇게 딱 당기면은 튀어오르면서 로터에 사람이 갈려나가지 않나요? 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많은데요. 이젝트 딱 당기면은 먼저 로터에 장비되어 있는 소형 폭격들이 터지면서 로터부터 일단 분리해내고 그 다음에 사출 좌석이 튀어오르는 식이라 가지고 안전합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 때 이 카모프 50 계열 헬기들이 만약에 피격당할 경우에 사출 좌석 당기면은 아주 안전하게 조종사들을 살려냈다는 실전 경험으로서 증명이 되었죠. 심지어 중요 부위에는 30mm 기관포탄의 내탄성을 가질 정도로 튼튼한 장갑판들이 설치가 되었고요. 23mm 기관포탄은 튕겨낼 수준이었습니다. 이 1인승 공격 헬기의 지휘형 버전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카모프 52 헬기였습니다. 병렬형 좌석에 조종사랑 무장 통제사가 타는 방식이었는데요. 복자형이다 보니까 무장 운영에 동시에 조종까지 하기가 굉장히 편해졌죠. 반대로 기존의 카모프 50 헬기는 혼자서 조종하는 거다 보니까 물론 굉장히 뛰어난 사격 통제 장비인 슈크발의 도움을 받고 있어도 조종하면서 동시에 무장을 운영하는 게 굉장히 불편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 가서는 이 카모프 50이 아니라 카모프 52가 지휘형이 아닌 일반 공격 헬기로 격상이 되어져가지고 주력으로 판매되게 됩니다.
이때 카모프사는 한국이 차기 공격 헬기를 도입하려던 AHX 사업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불곰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수의 카모프 32 헬기들을 갖다가 운영을 하고 있었고 또 성능적으로도 굉장히 호평일색이라 가지고 카모프사가 자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 실제로 한국군 관계자들이 RSNEF에 있는 카모프 공장에 가가지고 실제로 카모프 52에 탑승해보고 막 그랬었어요. 무장도 한국군이 운영하기 원하는 무장이 있으면은 돈만 주면 뭐든지 다 해병님이신 이스라엘의 방산회사들을 통해 가지고 뭐든지 다 통합을 시켜준다고 했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카모프사는 입찰을 포기했습니다. 미국제 무장을 통합을 해야 되는데 미국의 협조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미국이 이걸 해줄 리가 없지. 그리고 한국군 측도 러시아제 무기의 흉악한 후속군 지원 능력에 쌍욕을 퍼붓는 중이라 가지고 설사 카모프 51을 입찰한다고 해도 한국군 측에서 절레절레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3차 불곰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한국군 측이 러시아제 무기를 추가로 들여오는 것에 절레절레하고 있었으니까 이건 뻔한 결과였죠. 그리고 도입하지 않은 것이 어쩌면 다행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집트가 이 카모프 51을 도입했다가 이 후속 군수 지원 체계가 너무 극악하다 보니까 가동률이 낮아서 비명을 질러대고 있고요. 유지비도 굉장히 많이 나간 중이라고 합니다. 잘 보셨나요? 한국이 도입할 뻔한 무기들은 이거 이외에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다지 관심 가져야 할 무기들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시리즈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